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집계되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의 비율이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이번 주부터 국내 공항에서 바로 판명되는 단기 체류 확진자까지 반영되면서 비중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강화됩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탑승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해야 입국이 승인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도입하라는 EU의 권고를 수용해 잇따라 규제 조치를 내놨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벨기에는 음성 확인과 함께 항공기 폐수 검사를 통한 감염 실태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종이 교과서 대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학생 개인의 학력 수준을 인공지능이 파악해 맞춤형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데 수학과 언어 과목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각 5일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식 개막했습니다. CES가 온전한 규모의 현장 행사로 열리는 건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인데 이번 전시는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6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8명 가운데 80%인 208명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확진자 수는 5일 137명에서 하루 만에 71명이나 늘어났고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단기 체류 외국인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중국발 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포함된 겁니다. 공항에서 검사받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5일 하루 12.6%로 집계됐습니다. 278명이 검사받아 35명이 확진된 것으로 전날 양성률인 31.5%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2일 이후 중국발 단기 체류자의 누적 확진자는 277명, 누적 양성률은 23.1%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이어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5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와 Q코드를 통한 검역정보 사전 입력 등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방역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 입국과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발 확진자가 도주했다가 검거되는 등 입국자 관리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정부가 공항과 확진자 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과 경찰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확진자 A씨는 격리가 끝난 뒤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강제 퇴거 조치나 일정 기간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공항 인근에 임시 격리 시설은 3개, 113개실, 최대 수용 인원은 205명으로 현재 67명이 입소해 이용률은 33% 수준이며 시설 부족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의료 대란, 장례 대란으로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공식 사망자는 단 1명이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화장터 옆 공터, 제대로 소각되지 않은 유해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这肉都没花完这一堆，你看，这都是人的骨头。 곳곳에 널린 시신들, 화장터의 긴 대기줄, 이젠 너무 흔한 장면이 됐습니다. 작별 인사는 야외 운구 차량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게 전부. 정중한 장례는 엄두도 못 냅니다. 어쩔 수 없이 유족들 스스로 시신을 태우거나
집안에 땅을 파고 매장하기도 합니다. 이젠 쓸모 없어진 예전 집단 격리 병동을 임시 화장시설로 개조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刚进入急诊大厅，病床已经摆到大厅门口了，还有不少人过来排队。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의료 대란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해서 병원에 달려온 환자들인데 대기표를 받고 하루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1일 신규 확진자는 9,308명, 사망자는 단 1명뿐입니다. 以其他疾病、基础病导致的死亡呢，就不把它归类为这个新冠导致的死亡。 국제사회 우려에도 중국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没有发现新变种或显著突变。中方将继续密切监测病毒变异的情况，及时发布疫情信息。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해외는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불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춘제 기간 약 21억 명이 귀성길에 올라 귀성객 숫자가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쉬청광 중국 교통운송부 차관은 올해 춘제 운송 계획 브리핑에서 7일부터 40일 동안 예상 승객 수는 약 20억 9,5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9.5%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 7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친지 방문 55%, 농민공 24%, 여행이나 출장 10% 등으로 구성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가운데 3년 만에 재개되는 춘제 인구 대이동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높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방역 규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벨기에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했고 곧 항공기 폐수 검사도 실시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유럽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이었던 독일도 자세를 바꿔 27개 회원국에 코로나 사전검사를 도입하라는 유럽연합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무작위 코로나 검사와 함께 항공기 폐수 검사도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Also die Einreise ist nur gestattet mit einem negativen Test. Das ist also hier die Grundlage. Und wir werden darüber hinaus also an den Flughäfen systematisch durch Stichproben nach Varianten forschen und ein 스웨덴 당국도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미리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습니다. 벨기에도 우선 중국발 직항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벨기에는 직항편의 폐수 검사를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화장실의 폐수를 검사하면 얼마나 많은 승객이 감염됐는지 어떤 변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我们也呼吁各方秉持科学原则，采取科学、适度、不针对特定国家的防疫措施，避免政治化疫情的言行。 이미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춘절 설 연휴의 위험성을 고려한 유럽 국가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오는 2100년쯤 전 세계 육지 빙하의 3분의 2가 없어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런대 연구진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7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 추세에서는 2100년까지 대륙 빙하의 68%가 녹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가면서 해수면은 지금보다 115m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린란드, 남극 빙하를 제외한 육지 빙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효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5위 소식은요. 이 겨울 가뭄 소식이 꼽혔습니다. 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겨울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경남 통영의 한 섬에서는요. 쌀 씻는 물도 아까워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고요. 또 심지어 김장배추는 바닷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빨래도 집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아뒀다가 이 육지로 나갈 때 한 번에 빨래를 가져가서 한다고 하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를 좀 할 수 있죠. 네. 이 통영 지역은 최근 4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이렇게 심각한 식순환을 겪고 있는 건데 이게 지지난 해에 60% 수준밖에 안 온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적게 오는 거죠. 뭐 메마른다고 하면 사실 강원도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여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지난달 강수량은 1mm 이하였어요. 이게 강릉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3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산불이겠죠. 현재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산림 당국도 바짝 마르고 있는 산에 작은 불씨라도 튈까 봐 엄청 걱정하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뭐 바람까지 요즘 자주 불고 있다고 해서 대형 산불 위험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뭄 해갈에 좀 도움이 될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오늘 사실 올 1년 중 가장 춥다고 하는 절기 소환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춥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이 퇴근길에는 이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기는 하고 뭐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의 일부 지역은 최고 뭐 10cm 이상, 또 경기 동부, 충북 북부, 또 경북 북부 이런 데도 최고 8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는 됐습니다. 네. 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한 5cm 정도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이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눈비가 좀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건조함이 계속될 전망이고요. 여기에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는 여전히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다음 소식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가 그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 사실 이게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져서 SNS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구름이다 이러면서 사실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당시 YTN으로 제보가 들어왔던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네.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죠. 불꽃이 굉장히 선명한 모양이고 밑에 이제 꼬리 같은 게 좀 보이잖아요. 네. 저게 뭐지 싶고 무슨 일일까 싶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이날 YTN의 제보 영상과 사진이 한 20분 동안 1000건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제보가 또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뭐 강원도, 충남,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는데요. UFO처럼 보인다, 뭐 미확인 비행 물체 같다라는 제보가 많이 쏟아졌는데 사실은 국방부에서 진행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예. 국방부는 발사 나흘 후 당시의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요. 약간 누리호 축소 장면 같아 보이시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 발사체가 하늘로 올라간 뒤 단 분리를 하고요. 모의 위성 탑재체가 분리되는 것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인데요.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1단을 제외한 2, 3, 4단의 실제 점화, 연소, 분리까지 모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3월에 2단 엔진 연소를 이제 1차 시험으로 해봤거든요. 그때보다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는 최종 개발 단계인 1단 개발을 마치면 오는 2025년 초소형 SAR 위성 발사에 이 개발한 고체 발사체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국방 분야에서는 큰 성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좀 놀라게끔 이번 시험 발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국방부는 발사 당시에 전국에서 이렇게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리 알리지 못한 건 군사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던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밤에 시험 발사를 한 이유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해상 안전 구역을 확보하고 또 어민들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3위 소식은요. 이 배터리 성능을 부풀린 테슬라가 제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이 테슬라는 국내 홈페이지에 자사 차량 주행 가능 거리를 부풀려서 광고를 해왔는데요. 네.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 2배 정도 부풀려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에 나온 주행 거리는 이 상온에서 도심과 이 고속도로를 오갔을 때 같은 아주 특정 조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대치였는데요. 네. 이런 조건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마치 일상적으로 한 번 충전하면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모델 3 롱체인지의 경우에는요, 한 번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이거는 저온일 때 또 도심에서의 실제 주행거리로 만약에 환산을 해보면 220.7km,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하면 절반밖에, 광고한 내용보다는 절반밖에 못 갔습니다. 네. 테슬라는 또 이 전용 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 성능도 부풀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것도 특정 충전기를 사용을 해서 또 외부 기온이 한 20도 정도라는 이 최적 조건을 갖췄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내용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경험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온라인에서 원래 테슬라는 차량을 구매하는데 이게 구매를 하고 일주일 안에 구매 취소를 해도 위약금이 10만 원을 여태까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번 테슬라 제재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소비자 주문 취소 방해 행위를 바로 잡았고 또 전기 자동차의 성능을 부풀린 광고를 제재했던 첫 사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사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차가 얼마 못 간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실제로 입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2위는 소아과 진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만 3살의 아이를 키우고 네. 있는데 이 소아과 갈 일이 정말 많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소아과는 한 번 방문하면 1시간 대기는 사실 거의 기본이고요. 아, 주말에 만약에 간다, 그럼 예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2시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동네 소아과에 환자가 왜 이렇게 많나,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5년 사이에 폐업한 동네 소아청소년과가 660곳이 넘을 정도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몇몇 군데에 환자가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정확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소아청소년과는 단순히 아픈 아이에게 약을 처방하고 또 예방접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양 상태를 판단하고 발달 단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수면이나 심리 상태, 나아가서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육아법을 알려주는 등 사실 아이의 전반적인 의료 상황과 발달 과정을 모두 다 진료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 하지만 요즘처럼 소아과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의사 한 명이 수십 명에서 하루에 많게는 수백 명까지 환자를 봐야 하면 상담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또 진료 만족도가 그러면 보호자들 사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의사들은 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전공 선택도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는 아플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필수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네. 자, 저희가 지난달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0%에 머무는 등 그 비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그 가장 큰 이유가 낮은 의료 수가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수가라는 말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환자 부담금, 저희가 병원이나 약국에 내는 그 금액, 거기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오는 급여를 합쳐서 수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소아과는 다른 진료과들과 달리 진찰료 외에는 특별히 받을 만한 진료비가 없습니다. 검사 항목, 비급여 항목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 경험을 살펴봐도 응급실에 가서 아이를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소아과를 가면 사실 한 번에 5,000원 이상 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예. 이 소아청소년과에서의 하는 진료 대부분이 국민 건강의 필수 의료 서비스다 보니까 수가가 낮고 그래서 많은 환자를 봐야지만 어느 정도 이 수익이 나는 구조인 겁니다. 그만큼 필수 진료과를 유지하기 위한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날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네, 이 나이대별로 수가 계산에 가산을 좀 붙여보자라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진찰료가 10,000원이라고 하면 만 1세 미만의 아주
어린 영아들은 200%를 가산해서 3만 원으로 책정을 해주고 만 1세에서 5세는 100%를 가산해서 진찰비를 2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이 차이를 주자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일본에서도 10년 전에 이 저출산 영향으로 비인기과의 의료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똑같이 있었는데 이때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진료 수가를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네. 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한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일회성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아이가 국가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런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주어질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빨리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소식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중국의 이 방역 완화로 인해서 중국 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네네. 늘었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를 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확인을 받고 있잖아요. 이 오늘 0시 기준으로 중국발 입국자 중 이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고요.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의 중국발 입국 확진자는 뭐 8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과 인접해 있는 일본도 사실은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또한 오늘 자정부터 현지 시각으로 오늘 자정부터 네.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네. 뭐 유럽연합 EU도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등에는 자체적으로 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길래 각국이 이렇게 방역 강화를 시행하고 있는 걸까요? 이 수도 베이징은 뭐 물론이고 상하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병원에 환자가 넘쳐나는 등의 의료 대란이 거의 지금 이제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또 여기에 이 화장터에서는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서주는 사람까지 생겨났을 정도라고 네. 하니까 그만큼 사망자 또한 많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현재 이 확진자 공식 집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원래는 예전에 공식 집계를 했는데 지금은 그 대신 그 아래에 있는 질병통제센터에서 확진 관련 현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4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9천여 명이 나왔고 사망자는 겨우 1명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화장터에 자리가 없어서 대신 줄 서는 사람이 있는데 사망자는 겨우 1명 늘었다. 이거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 중국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정의할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우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만으로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만 사망자로 예.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사망자가 너무 적게 나오고 그럼 현장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곧 있으면 중국의 대명절인 이 춘제 기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이 제로 코로나를 폐지한 이후로 첫 번째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이 인구 대이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 지역으로의 감염 또한 이제 걱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중국의 공식 발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또 중국의 국경 개방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만큼 세계 각국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이 방역을 높이는 거, 이 문턱을 높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코로나19 유행 관련해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3, 4호기의 보조급수 펌프의 전원을 무단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뒤 운영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차 위반을 추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6일 한 매체는 한수원이 지난 2011년 신고리 3, 4호기의 보조급수 펌프 전원을 비상 디젤 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무단 변경해 시공했으며 2015년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실제 시공 상태와 다른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안위가 이 부분을 넘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신고리 3, 4호기 설계 변경 사항은 운영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반영돼 있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현장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변경한 것은 현장 설치 상태와 보고서에 첨부된 설계 도면에는 이상이 없으나 한수원이 보고서 본문 내용상 오해 요소를 수정한 것으로 변경 신고 사항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신한울 1, 2호기와 세울 3, 4호기도 설계 변경 사항이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설명 문구에 오해가 있는 사항에 대해 한수원이 변경 신고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을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경쟁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에 도입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교실 안으로 성큼 들어오게 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경쟁 시장 구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관장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2025년 종이 교과서 대신 AI,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학생 개인의 학력 수준을 AI가 파악해 맞춤형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데 수학과 언어 과목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8월까지는 우리가 검인정 교과서를 검정 공고하듯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검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민간 업체에서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교사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교사가 학생에 전수하던 지식은 디지털 기기에 다 있으니 교사는 보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티처라는 교사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사를 키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곳을 먼저 선정합니다.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지금의 임용고시하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조화롭게 할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는 임용고시 체제 자체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제안했던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존치를 전제로 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은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걸 올해 상반기로 다시 미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온전한 형태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행사장에는 개막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지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이른 아침부터 건물 출입구 곳곳이 CES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까지는 아직 30분 정도가 남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 주변으로 모여든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날아든 관람객들은 새로움에 대한 설렘으로 상기된 표정입니다. I'm from Toronto, Canada. It takes 5 hours flight to be here. Mainly like something we are in fintech, but there are something AI and some electric automobile. This is kind of my major interest. 오전 10시 드디어 본격적인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한국 기업 전시관은 몰려든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But probably my favorite part of it was the wireless OLED. I'm so excited to have that in my own place. So hopefully it comes home soon. 한국 중소기업들도 이번 CES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행사를 계기로 좋은 기업이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의 이런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런 어떤 원초적인 니즈가 좀 더 잘 뽑혔으면 좋겠어요. 현지 시각 목요일에 시작된 행사는 오늘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주최 측은 이 기간 10만 명 넘는 사람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철입니다. 올해 CES에서 국내 기업들이 만든 제품과 기술이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처럼 굽이치는 화면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올레드 패널 260장을 이어붙인 초대형 조형물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런 고화질 패널을 장착하고 주변 연결선을 없앤 LG전자의 올레드 TV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선 올레드는 완벽하게 선을 없앤, 그래서 더욱더 큰 몰입감과 자유로움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애플까지 수십 가지 전자기기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을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로 지방 곳곳에 있는 200여 개 가전제품을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SKT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도심 항공교통을 제시했습니다. 전기를 동력 삼아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인공지능이 하루 일정을 정리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현대 HD는 무탄소 암모니아 선박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운반선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 운항 선박과 차세대 선박 전기 추진 시스템은 CES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the future. It's must. Like the fuel gonna end, so you need to find renewable energy to move and transport all this big industry. 이처럼 우리 기업이 보여준 최첨단 기술과 미래 청사진은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수상작이 100여 개로 기술 강국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봄나물의 대명사 두릅. 그런데 한겨울인 요즘도 제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품종과 재배법 개발로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홍성욱 기자가 제철을 맞은 땅 두릅 재배 농가에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벌써 봄입니다. 흙 위로 빼꼼히 모습을 드러낸 새싹. 바로 봄나물의 대명사 두릅입니다. 가지에서 자라는 참두릅과 달리 땅속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순을 수확해 땅두릅이라고 부릅니다. 흙을 걷어내고 밑동을 잘라내면 수확 끝. 이달 초부터 새순이 올라오며 농부 손길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제가 직접 수확해본 땅두릅입니다. 원래는 봄에만 맛볼 수 있는데 새로운 품종과 재배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한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품종과 재배법을 직접 개발해 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코코넛 껍질을 가공해 만든 배양토를 깔고 그 속에 열선을 깔아 온도를 맞춥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한 뒤 싹을 틔워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게 한 건데 전기요금이 들긴 하지만 기름값보다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봄에 나오는 두릅보다 석 달 가까이 먼저 출하가 가능해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이 2만 원 안팎으로 높습니다. 농약을 칠 필요도 없는 친환경 작물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강원도민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많이 접하셔가지고 농한기 작물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희소 가치도 있고. 겨울철 농한기에 소득을 올릴 적절한 작물을 찾지 못해 걱정이던 농민들. 한겨울 제철 맞은 땅두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잘 활용하면 13월에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공제 폭이 더 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거나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많이 썼다면 환급금이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율은 20%, 기존의 2배로 돌려받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더 쓴 돈에 대한 공제 항목은 아예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쓴 부분은 20% 공제받습니다. 다만 한도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액과 합쳐 100만 원까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에 쓴 돈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2배나 늘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고금리에 커진 주거 부담을 고려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더 공제해 줍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는 100만 원 늘어 400만 원입니다. 또 월세로 쓴 돈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17%로 높였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쓴 의료비 공제율은 20%로 올려 임신, 출산을 지원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Данный корабль, вооруженный цирконами, способен наносить точечные и мощные удары по противнику на море и на суше. При этом особенностью гиперзвуковых ракет «Циркон» я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гарантированно преодолевать любые современны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системы ПВО-ПРО. Общаемся сейчас прежде всего с военными людьми, но я здесь, что называетс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прежде всего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оро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оторые разработали и серийно начали производить это уникальное оружие.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 аналогов ему нету ни в одной стране мира. Уверен, такое мощное вооружение позволит надежно защитить Россию о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внешних угроз.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обеспеч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нашей страны. 이왈종 화백은 제주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옮기는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제주도의 관광지로 알려진 왈종미술관도 이왈종 화백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이왈종 화백의 제주도 사랑과 예술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왈종 화백 저희가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제주를 그리는 작가로 잘 알려진 이왈종 화백은 1945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앙대 회화과와 건국대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개인전 또한 꾸준히 개최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네. 1974년 국전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미술계에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미술기자상과 한국미술작가상, 한국미술문화대상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이 있고요. 자신의 작품을 담은 화집과 저서도 틈틈이 출간합니다. 하지만 이왈종 화백의 진짜 전성기는 약 11년간 재직하던 대학 교수를 그만두면서 시작되는데요. 1979년부터 추계예대에서 재직하다가 1990년대에 퇴직하고요. 제주도 서귀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왈종 화백이 제주에서 생활하면서부터 자신을 둘러싼 자연 풍경과 일상을 담은 대표작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가 이때부터 그려지게 되고요. 특유의 유쾌함과 다채로운 색감, 또 화폭안의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담아서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유로운 화풍이 주요 특징입니다. 네. 이왈종 화백 작품이 거의 중심이 제주도라서 제주도뿐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제주도에 정착해서 살게 되신 걸까요? 네, 이왈종 화백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이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때라고 하는데요. 이 데모로 인해서 수업을 이전처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안식년을 가지고 자유롭게 작업도 할 겸 제주도로 향하게 됩니다. 네, 처음 계획했던 1년의 휴식 기간이 끝나고도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이왈종 화백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제주도에서 쭉 작업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약 30여 년간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활종 화백은 처음 대학 교수가 됐을 때 5년만 하고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겠다고 했지만 11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서 후학 양성에 힘을 썼는데요. 한편으로는 화가로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작업하는 시간이 좀 절실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라는 직함이 가져다주는 여러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이활종 화백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그저 욕심 부리지 않고 생을 다할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서의 생활도 뒤로 하고 제주로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이 낯선 제주행이 이활종 화백에겐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당시의 과감한 판단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던 셈입니다. 네. 휴식이 필요해서 제주도로 가게 됐다가 이곳에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건데, 자, 그렇다면 이 화백에게 제주는 어떤 공간일까요? 네, 아무래도 큰 결심을 하고 갔기 때문에 금방 적응했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제주에 정착한 초기에는 서울에 대한 일종의 향수병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날에는 오히려 더 작업에 몰두하면서 잡념을 가라앉혔습니다. 특히 이활종 화백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자연 경관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 만큼 제주도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일몰이나 벼락, 또 태풍 등이 있는 날에는 밤을 새면서 포착하려 노력한다고 하고요. 이활종 화백은 눈으로 스케치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연 현상은 예상치 못할 때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각인해뒀다가 작업할 때 화면에 재구성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림만 그리면서 살고 싶다는 이활종 화백에게 제주도는 영감의 원천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제주도의 진심인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화백의 대표작이 제주 생활의 중도라고 하는데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활종 화백의 작품 중에서는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가 가장 유명하죠. 이 1990년대부터 자신이 머물던 제주도를 배경으로 자연 경관과 일상생활 모습을 주제로 작업하는데요. 제목인 제주 생활의 중도에서 이 중도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활종 화백에게 바르게 본다, 또 평등하게 본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나비나 꽃, 사람, 또 강아지 같은 존재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화폭에 담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등장하는 소재들의 이 크기 또한 원래의 크기가 아니라 비슷한 크기로 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작품 속 소재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다룬다 이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다면 이활종 화백의 작품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작품을 보면 마치 옛날의 민화 같은 풍속화의 느낌도 있는데요. 이활종 화백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풍속화가죠. 신윤복의 작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3대 풍속화가 중 한 명인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 양반 계층의 풍류나 남녀 간의 애정 등 조선의 일상 풍경을 담아냈죠. 이활종 화백은 신윤복의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해악의 미를 높이 사고 자신 또한 작품에 그런 위트를 담습니다. 이 제주 생활의 중도에는 파릇파릇한 나무나 꽃, 또 새처럼 자연 요소들도 있지만 특히 골프를 소재로 담기도 하는데요. 이 자연과 골프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자연 속에서 골프를 치죠. 네, 이활종 화백은 리얼한 우리 삶의 풍경이다. 그림은 솔직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이 화백의 대표작이 이름이 그 제주 생활의 중도, 여기서 중도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라고 하셨잖아요. 자, 어떤 계기로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된 걸까요? 네, 이활종 화백이 종교 서적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반야심경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평정심을 얻고 세상의 만물은 다 상대적인 존재라는 깨달음 또한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활종 화백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내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고차를 답사하면서 수양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반야심경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은 이활종 화백.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활종 화백은 초기에 발목 기법이라는 이 동양화 기법 중에서도 수묵화의 전통 기법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발목 기법은 종이 위에 먹이 번지게 하는 기법입니다. 네, 이후에 수묵과 채색을 혼합해서 작업하다가 최근에는 장지의 아크릴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또 2cm 정도 두께의 닭종이를 특수 제작해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네, 제작 과정에서 특수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닿아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서 작품 보관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또 특히 도자 작업을 하기도 하는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활종 화백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작업에 장르의 경계는 없다. 조각이나 도예를 배웠다면 지금의 작품 스타일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돈이 목표가 아니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다. 돈 따라 하면 작가는 모두 망한다. 네, 이처럼 이활종 화백은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정말 사랑하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만날 수 있는 이활종 화백의 미술관, 왈종미술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정방폭포 옆에 왈종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2013년 6월에 개관한 왈종미술관은 이활종 화백이 직접 건축의 외관을 디자인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공간입니다. 이 건물의 모습이 마치 대형 백자 찻잔처럼 생겨서 이목을 끄는데요. 이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 내 그림을 보여줄 곳이라 공들였고 또 건축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백자 도자기로 구워서 보여주면서 설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활종 화백은 건축 외관의 샘플을 도자기로 구워서 소통했다고 합니다. 또 건축은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다비드 머큘로와 한만원 한도시 건축 소장이 함께 작업했고요. 야외에는 화백이 직접 가꾼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정원에 즐비해서 건물과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림을 보다 보니까 벌써 봄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제주에 방문하게 된다면 왈종미술관에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지정된 차세대 원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관은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소듐 냉각 고속로와 초고온 가스로 등 혁신 원자력 시스템 기술의 해외 사업화 등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60여 년간 고정적인 전력 수요 전원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원자력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며 그 중심에 소형 모듈형 원자력 SMR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는 우주 영재 육성 프로젝트인 우주의 조약돌 1기 수료식을 7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 계열사의 우주협의체인 스페이스허브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가 함께 중학생 경험형 교육을 위해 설계한 우주학교입니다. 1기 수료생 29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현직 교수 8명과 석박사 과정 멘토의 도움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수료식에서 참여 학생들은 종이접기형 달 탐사기지, 비행형 채굴 로봇 등 우리가 달에 산다면을 주제로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화와 카이스트는 올해에도 커리큘럼을 강화해서 우주의 조약돌 2기 참가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카이스트 KT 공동연구센터에서 2023 디지털 인문학 겨울학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 디지털 인문학 겨울학교는 인문학 연구자들이 역사나 문학 등의 연구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관점으로 인문학을 볼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과 인문학의 융합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나흘간의 전일제 강의와 실습을 바탕으로 교육하며 오는 13일에는 디지털 인문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 년 만에 온전한 형태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혁신상을 휩쓸었다고 하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들이 100여 개의 상을 받아서 기술 강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력이 곧 국력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